회장님, 속으셨어요? 태성그룹 30층 회장실에서 11살 소년이 70대 회장에게 던진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제가 회사 보안망을 뚫고 동시에 진짜 도둑을 잡아낼게요. 성공하면 제 아버지 병원비와 복직을 약속해주세요. 고물 줍는 아이 차림을 한 소년 앞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실에 있던 모든 어른들이 경악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이 가능한 건지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박 회장은 소년의 눈빛에서 묘한 진심을 읽었어요. 좋다. 해보게.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고물상을 뒤지던 가난한 아이가 어떻게 거대 기업의 보안망을 뚫겠다는 걸까요? 그리고 진짜 도둑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시간은 이 믿기 어려운 하루가 시작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늦가을 저녁 공기가 차갑게 뼈를 스며드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예정지라는 노란 플래카드가 바람에 너덜너덜 펄럭이는 낡은 상가 건물들 사이로 작은 인형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퀴축이 삐걱거리며 애원하듯 울어대는 낡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11살 소년의 뒷모습이었어요. 강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고물상을 찾았습니다. 학교 마지막 교시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책가방을 메고 곧바로 달려와 폐기물 더미를 뒤지는 게 벌써 몇 개월째 이어진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또래보다 한참 작은 체구에 흙먼지가 묻은 낡은 옷차림이 더욱 왜소해 보였죠.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아 헝클어져 있었고 여기저기 기운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가 또래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총명함을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어머, 또 왔구나. 지훈아. 고물상 한쪽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철사와 알루미늄 캔을 분류하던 아주머니가 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의 얼굴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오늘도 좋은 부품들이 들어왔나요? 지훈이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11살 아이치고는 놀랍도록 의젓하고 정중한 말투였어요. 아주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좌우로 저었죠. 얘야, 이런 고철 덩어리들이랑 깨진 기계들 모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니? 아직 어린 게 이런 거나 주워서. 괜찮아요, 아주머니. 저한테는 정말 쓸모 있는 거예요. 지훈이 진지하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쌓여있는 전자 폐기물 더미 속에서 깨진 노트북 화면, 먼지가 수북이 쌓인 컴퓨터 본체, 선이 여기저기 뜯어진 키보드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며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버려져야 할 폐품들이었지만 지훈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들이었죠. 각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 가능성을 판단하고 활용 방안을 머릿속으로 계산해 나가는 모습이 마치 보석 감정사를 연상시켰어요. 이 하드디스크는 아직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메모리는 접촉 불량만 고치면 될 거야. 지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부품들을 수레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자신의 몸집보다도 훨씬 큰 배낭을 등에 메고 있어서 더욱 애처로운 모습이었어요. 수레가 가득 차자 지훈은 가파른 비탈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 체중과 맞먹을 정도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작은 어깨가 힘겹게 떨렸지만 지훈은 묵묵히 걸어갔죠. 저 애 좀 봐. 집안 형편이 저러니까 벌써부터 저런 고생을. 쯧쯧. 아버지가 제대로 못하니까
어린 게 벌써 폐품 수집하는 일까지 배워야 하네. 그러게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었다는데 세상 참 무섭다. 골목 입구 슈퍼마켓 앞에 플라스틱 의자를 놓고 모여 앉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과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들이 지훈의 등을 따라왔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연하게 걸어갔어요. 오히려 등을 더욱 꼿꼿이 펴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했죠. 반지하 집이 있는 골목 어귀에 다다르자 주변 분위기가 더욱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습기 때문에 벽지가 곳곳에서 벗겨져 나가고 녹슨 철문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괴롭혔어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없는 어둑한 골목길에는 썩은 음식물 냄새와 하수구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지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습기 찬 공기와 함께 독한 약 냄새가 얼굴을 때렸어요. 감기약과 소화제, 진통제들이 뒤섞인 복합적인 냄새였죠. 좁은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는 집 안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지훈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낡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있던 강민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때는 국내 최고 보안기업인 태성그룹의 보안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40대 초반의 남자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는 천지 차이였어요. 5년간의 고된 육체 노동과 만성적인 지병으로 인해 볼이 깊게 패여 있었고 안색은 누렇게 뜬 종이처럼 창백했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은 과거 키보드를 능숙하게 다루던 그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죠.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고 눈빛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또 고물상 갔다 온 거구나.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지훈아. 민성의 목소리는 쉬어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굳은 일을 해야 하는 게 모두 자신의 무능 때문이라는 자책감이 깊게 펜주름 사이로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얼굴 전체에 서려 있었죠. 괜찮아요, 아빠. 이번엔 정말 대박 부품들이 많았어요. 8기가 램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생각보다 상태가 좋고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수레에서 부품들을 하나씩 꺼내 아빠에게 보였습니다. 아빠 앞에서만큼은 평범하고 천진난만한 11살 아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속마음을 아빠는 알아차릴 수 없었죠. 민성은 아들의 해맑고 순수한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5년 전 그 억울한 사건만 없었다면 지금쯤 지훈이는 학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주말엔 놀이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을 텐데요. 지훈아, 아빠가 어서 빨리 몸을 추스려서 다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면. 아빠는 푹 쉬세요. 약도 제때 드시고요. 제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지훈은 부품들을 두 팔에 가득 안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한 번 더 뒤돌아 아빠를 바라본 그의 눈빛에는 또래답지 않은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지훈의 방은 작고 어두웠지만 한쪽 벽면에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종 컴퓨터 부품들이 마치 정교한 예술작품처럼 체계적으로 조립된 고성능 서버가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여러 색깔의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우주선의 조종실을 연상시켰어요. 냉각 팬들이 조용하지만 힘차게 돌아가며 열을 식히고 있었고 각종 케이블들이 완벽한 정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누가 봐도 수십만 원은 좋게 들었을 법한 전문가 수준의 장비였는데 이 모든 게 지훈이 고물상에서 주워온 폐품들을 수리하고 조립해서 만든 것이었어요. 지훈은 오늘 새로 구해온 메모리 모듈을 조심스럽게 서버에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1살 아이의 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능숙하고 정확한 솜씨였어요. 정전기 방지 장갑을 끼고 나사 하나하나까지도 완벽한 힘으로 조이는 모습이 수십 년 경력의 하드웨어 전문가를 방불케 했죠. 부품 하나를 장착할 때마다 전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점검하고 발열과 전력 소비까지 계산하는 세심함이었어요. 컴퓨터가 부팅되자 방 안의 여러 모니터에 검은 화면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글자들이 폭포수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반인이라면 눈이 어지러울 정도의 속도였지만 지우는 그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순진하고 어린아이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리하고 집중된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에서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위압감이 느껴졌죠. 화면에는 태성그룹 보안 시스템 종합 분석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아빠가 억울하게 연루되었던 대규모 해킹 사건의 모든 기록들이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아빠 몰래 몇 개월째 그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말이에요. 당시 보안 기록을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분명히 내부자의 소행이야. 그것도 아주 고위층에. 지훈이 키보드를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한 해킹 추적 코드와 보안 분석 프로그램들이 화면을 빼곡히 메워나갔어요.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대학원생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지만 지훈에게는 하나하나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단서들이었죠.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빠의 거칠고 메마른 기침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병원비와 약값도 제대로 낼 수 없어 병세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우는 잠시 타이핑하던 손을 멈추고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얼굴에 또래 아이들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깊고 단단한 결심이 서렸죠. 반드시 찾아내고 말 거야. 아빠를 이렇게 만든 진짜 범인을. 그리고 모든 걸 되돌려 놓을 거야. 화면 한쪽 구석에는 최상무라는 이름이 빨간색으로 진하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태성그룹 보안본부장으로 승진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과거에는 아빠의 부하 직원이었던 그 배신자 말이에요. 지우는 다시 키보드 위에 가느다란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예리하게 빛났어요. 가난한 반지하 방에서 고물로 만든 초라한 서버로 거대한 대기업의 어둠과 부정의에 맞서는 11살 소년.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가을 바람이 휘익 불어와 낡은 창문을 흔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의지는 그 어떤 바람보다도 강했어요. 12월의 차가운 겨울비가 서울 하늘을 시커멓게 물들이며 쏟아져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빗방울들이 지붕과 아스팔트를 거칠게 때리는 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어요. 강민성은 성북구 어느 재개발 공사장에서 비에 젖은 철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태성그룹에서 쫓겨난 뒤로
이런 막노동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거친 철근과 시멘트를 나르고 있었죠. 민성이 형, 좀 쉬면서 해요. 비도 오는데.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성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욱 창백해 보였거든요. 괜찮습니다. 일당이 급해서요. 민성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몇 달째 악화되고 있는 폐질환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차올랐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젖은 철근을 들어 올리려던 민성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현기증이 밀려왔죠. 민성이 형. 동료의 다급한 외침이 공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성이 철근 더미 사이로 쓰러져 버렸거든요. 날카로운 철근 모서리가 그의 등과 다리를 깊게 찔렀어요. 빨리 119 불러. 피가 너무 많이 나와. 공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빗물과 뒤섞인 붉은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어요. 한편 학교에서 돌아온 지우는 집에 아빠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집에 와 있을 텐데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민성 씨 아들분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버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지훈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어요. 병원 응급실은 온갖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혈액 냄새가 코를 찔렀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중환자실 앞에 선 지우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각종 의료기기들이 아빠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고 생체 신호를 나타내는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네, 아들입니다. 지훈이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외상도 심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폐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된 겁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다행히 응급수술은 가능하지만 이후 치료와 회복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수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회복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예정이에요. 지우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입원비까지 생각하니 막막했거든요. 혹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체 치료비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특수 약물이나 개인 병실 사용료 등은 별도고요. 지우는 아빠 지갑에서 통장을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잔고는 고작 10만 원이 채 안 되었어요. 5년간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든 걸 다 써버린 상태였죠. 지금 당장은 응급수술을 진행하겠지만 이후 치료비 문제는 보호자분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빠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걸 누구보다 지훈이 잘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11살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이었어요. 아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태성그룹의 완벽한 보안 시스템 덕분에 올해도 해킹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최상무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포마드로 넘긴 머리,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태성그룹 보안본부는 5년 전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을 교훈 삼아 더욱 강화된 보안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최 상무가 카메라를 향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의 영웅인 양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은 이미 회사에서 추방되었고 현재는 저희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저 자신이면서도 아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비열한 인간이었거든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아빠가 술에 취해 울부짖던 그 밤의 일이었어요. 나는 결백해. 정말 결백하다고. 민성이 소주병을 들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었습니다. 지우는 방문 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봤었어요. 상무, 그놈이 모든 걸 조작했어. 내가 해킹을 했다고, 기밀을 유출했다고. 아빠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밤새도록 울고 있었죠. 지훈이만 없었다면 차라리 죽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었어요. 아빠가 자신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거든요. 텔레비전 화면 속의 최 상무는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태성그룹은 최첨단 보안 기술로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5년 전 사건의 진범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런 배신자는 당연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지금쯤 길거리에서 구걸이나 하고 있을 겁니다. 최 상무가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빠는 지금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진짜 범인은 저렇게 잘 나가며 살고 있다니. 이런 부정의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며칠째 꺼져 있던 고물 서버에 전원을 넣었어요. 팬들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죠. 화면에 로그인 창이 떴습니다. 지훈은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평소와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온몸에 흘러넘쳤죠.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훈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소년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5년간 억울하게 당한 모든 것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지훈은 자신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이제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서버의 모든 시스템이 가동되자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지훈의 눈빛도 그 빛만큼이나 밝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벽 3시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빠의 모습이 점점 더 초라해 보였어요. 생체 신호 모니터에서 나오는 삐삐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맥박도 약해지고 있었어요. 보호자분, 간호사가 다급하게 지훈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직이가 오고 계시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몇 분 후 피곤해 보이는 당직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차면서 호흡 곤란이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위험한 건가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중환자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어요. 차가운 유리 너머로 아빠의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보였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지우는 병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강남으로 가야 했어요. 태성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태성그룹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최 상무의 프로필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보안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죠. 오전 8시쯤 강남역에 도착한 지우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걸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가난한 변두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30층짜리 유리 마천루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지금의 지훈에게는 거대한 성벽처럼 느껴졌어요.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눈부시게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황금색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은 몇 층 높이만큼 뚫려 있었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매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훈의 모습은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입고 있는 낡은 옷차림과 밤새 눈물을 흘려서 빨갛게 부어오른 눈이었거든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지훈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은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인 9시가 되면 최 상무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 10분쯤 로비 한쪽에 있던 고급 엘리베이터에서 익숙한 인물이 내려왔어요. 최 상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고 이탈리아산 구두를 신고 있었어요. 머리는 포마드로 완벽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금태 안경이 번들거렸죠. 몇 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를 호위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5년 동안 찾고 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상무님, 지훈이 최 상무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쏠렸어요. 상무님, 잠깐만요. 최 상무가 걸음을 멈추고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야, 이 애는? 우리 아빠요. 강민성 아저씨 아시죠?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최 상무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5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강민성? 그 배신자 말이야? 아빠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누명이었다고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상무님, 제발 우리 아빠 누명 벗겨주세요. 아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지훈이 최 상무의 정장 소매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온 간절한 호소였어요. 하지만 최 상무는 지훈을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야, 더러운 손으로 내 옷 만지지 마. 최 상무가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소매를 털어냈습니다. 그 배신자 아들답게 구걸하러 왔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노골적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상무님, 제발이요. 아빠는 정말 결백해요. 지훈이 다시 다가가려 했지만 최 상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결백하다고? 증거도 다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 증거가 조작된 거라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상무의 얼굴에 짜증이 가득 찼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게 자신의 체면에 먹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안, 최 상무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곧바로 경비원 2명이 달려왔어요. 이해 밖으로 내보내. 네, 상무님. 경비원들이 지훈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지훈이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그때 최 상무가 지훈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애송이. 가나는 냄새가 난다는 거 몰라? 최 상무가 코를 찡그리며 혐오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같은 밑바닥 인생들이 이런 곳에 와서 냄새나게 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아빠처럼 거지가 되기 싫으면 빨리 꺼져. 최 상무가 지훈의 가슴을 거칠게 밀었습니다. 지훈이 뒤로 휘청거리며 대리석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과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지나갔어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다음에 또 오면 경찰 부른다. 최 상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는 부하 직원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비원들도 지훈을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건물 밖 계단에 혼자 남겨진 지훈은 몇 분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12월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훈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슬픔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절망도 사라지고 있었죠. 대신 차가우면서도 뜨거운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태성그룹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0층 높이의 유리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온데간데였고 서늘하고 날카로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가나는 냄새가 난다. 지훈이 최 상무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들이 가슴 깊숙이 새겨졌어요. 좋아. 그렇게 나오는 거네. 지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의 상처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11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는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다보고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지훈은 반지하 집 자신의 방에서 고물 서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화면에는 검은 바탕에 초록색 글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치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죠. 태성그룹 보안 시스템 분석 완료. 지훈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몇 개월간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들이 화면에 정리되어 나타났어요. 방화벽 우회 경로 17곳, 데이터베이스 접근 취약점 23곳, 관리자, 권한 상승 가능 지점 9곳. 태성그룹이 자랑하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에는 생각보다 많은 구멍이 있었죠. 지훈은 마우스를 클릭해 특별히 준비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유령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이 붙은 자신만의 해킹 도구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화면 속에서 태성그룹의 네트워크 구조도가 입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의 내부를 투시해서 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은 그 성에 숨겨진 비밀 통로들을 모두 알고 있었죠. 첫 번째 방화벽을 우회하는 데는 3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보안 계층을 뚫는 데는 5분, 세 번째는 겨우 2분이었어요. 너무 쉬워. 지훈이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상무가 자랑하던 완벽한 보안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기가 막혔어요. 한편 태성그룹 본사 27층 보안관제센터에서는 야간 근무자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네. 30대 중반의 보안 담당자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2시 정각,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담당자가 키보드를 두드려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분 후 30층 회장실과 29층 임원 회의실의 모니터에만 특별한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내일 오전 9시 회장실로 저를 초대해 주세요. 안 그러면 회사의 빗장이 모두 풀립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첨부 파일 링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안 취약점 분석 보고서라는 이름이었어요. 보안관제센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본부장님께 즉시 보고 드려야 해. 지금이 몇 시인데? 내일 아침에 하자. 아니야. 이건 심각한 보안 사고야. 결국 새벽 1시에 최 상무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최 상무는 잠에서 깨어나 짜증을 냈어요. 뭐? 해킹이라고? 그런데 피해는 없다고? 네, 상무님. 단순히 메시지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장난질이군. 내일 아침에 보자. 하지만 새벽 3시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야? 첨부 파일을 열어봤는데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최 상무는 잠옷 차림으로 회사에 달려왔습니다. 보안관제센터에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모니터에는 6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보안 취약점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뚫릴 수 있는지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이건 불가능해. 최 상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분석을 하려면 몇 년은 걸릴 일이었거든요. IP 추적은 어떻게 됐어? 그게 계속 바뀝니다. 지금 전 세계 127개국을 돌고 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IP 주소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1초마다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게 가능해? 프록시 체인과 가상사설망을 다중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기술력은 보안 담당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해킹은 국가기관이나 최고급 해커 그룹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최 상무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5년간 구축했다고 자랑하던 보안 시스템이 어린아이 장난감 수준으로 분석되어 있었어요. 이건 그냥 협박이야. 무시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로 회사의 모든 보안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상황이었거든요. 새벽 5시 박 회장의 비서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회장님께 즉시 보고 드려야 할 일이 발생했습니다. 평소 새벽 6시에 출근하는 박 회장은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죠.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어제 밤의 메시지가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박 회장이 안경을 쓰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보고서를 클릭했어요. 처음 몇 페이지를 읽어보던 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60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쌓인 경험과 직감이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보통 실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상무를 부르게.
30분 후 최 상무가 회장실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위축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그냥 장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난? 박 회장이 최 상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봤나? 네, 하지만 자네 5년간 뭘 했는지 모르겠군. 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열된 취약점들은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었거든요.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회사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어. 최 상무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정확했거든요.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하지만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직접 만나보자. 박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혹시 테러리스트라면 테러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약속을 잡겠나? 박 회장이 다시 메시지를 가리켰습니다. 초대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악의가 있다면 이미 우리 시스템을 박살내 버렸을 거야. 박 회장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지우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대화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9시에 만나보자. 보안은 강화하되 상대를 자극하지는 말고. 네, 회장님. 최 상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실력자가 나타난다는 건 자신의 지위에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그때 지우는 병원에서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생체 신호는 조금 안정되어 있었어요.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지훈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8시 30분, 지훈은 다시 태성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각오로 말이죠. 이번에는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당당하게 맞서러 온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50분, 태성그룹 본사 로비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밤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 보안이 대폭 강화된 상태였거든요. 로비 곳곳에 평상시보다 2배 많은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금속 탐지기와 엑스레이 검색대까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죠. 그런 삼엄한 경계 속에서 11살 소년 하나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지훈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부터가 어제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깨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이었어요. 등에는 자신의 몸짓만 한 낡고 해진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배낭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지만 지훈은 전혀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지훈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아이네. 보안팀에 연락해야겠어. 하지만 지훈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박 회장님과 오전 9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구걸하러 왔던 아이가 회장과 약속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확인 전화를 걸어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회장실에서 그 아이를 올라오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30층 회장실로 향하는 고급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우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제와 달랐어요. 더 이상 도움을 구하러 온 약한 아이가 아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웅장한 회장실 앞 접견실이 나타났습니다. 최 상무와 몇 명의 보안팀 직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 상무가 지훈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정말 왔네. 고물 줍는 꼬마가.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도 코웃음을 쳤어요.
상무님, 이런 애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하지만 지우는 그들의 조롱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했네요. 침착하고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11살 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의젓한 태도였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나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태성그룹 회장실은 한번 보면 압도될 만큼 웅장했습니다. 천장이 5m는 좋게 되어 보였고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강남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중앙에는 고급 원목으로 만든 거대한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끝자락에 박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꼿꼿하고 풍채가 좋은 박 회장의 존재감은 실로 압도적이었어요. 60년간 사업 일선에서 승부를 벌여온 경험과 노련함이 온몸에서 풍겨났죠. 지훈이 회장 앞에 서자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지훈의 눈을 마주친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자네가 어젯밤 우리 보안망에 침입한 아이인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으면서도 따뜻한 면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훈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최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애는 어제 로비에서 소란을 피운. 조용히 해. 박 회장이 손을 들어 최 상무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훈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보고서를 봤네. 정말 자네가 혼자 작성한 건가? 네. 3개월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지훈의 대답이 담담했습니다. 거짓말이나 과장은 전혀 없었어요. 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수준을 보면 이 아이가 보통 실력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제안을 하려는 건가? 지훈이 배낭에서 낡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 안에 제가 이 회사 보안망을 완전히 뚫어보겠습니다. 회장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최 상무의 얼굴이 새파래졌죠. 그리고 동시에 진짜 도둑이 누구인지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성공하면 2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첫째, 제 아버지의 병원비. 둘째, 아버지의 복직과 명예회복. 최 상무가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터무니없는 제안을 들어주실 건 아니죠? 터무니없다고? 박 회장이 최 상무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로 우리 보안망을 뚫는다면 그건 자네 5년간의 무능을 증명하는 거야. 최 상무의 입이 벙긋 열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다시 지훈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묘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어린아이의 간절함이 아니라 확고한 신념과 실력에 바탕한 자신감이었어요. 좋다. 해보게. 박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상무가 다시 항의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손짓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지훈은 낡은 노트북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몇 년은 된 듯한 모델이었지만 화면이 켜지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창들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시간 측정 시작해 주세요. 지훈이 말하자 박 회장이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10분이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번개처럼 빨라졌어요. 화면에는 온갖 종류의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봐서는 무엇을 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보안팀장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이건 불가능해. 3분이 지나자 태성그룹의 첫 번째 방화벽이 뚫렸습니다. 5분이 지나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어요. 7분이 지나자 관리자 권한까지 획득했습니다. 최 상무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자신이 5년간 구축한 보안 시스템이 어린아이 하나에게 장난감처럼 털리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10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며 말했어요. 완료했습니다. 화면에는 태성그룹의 모든 기밀 데이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계장부부터 임원진 이메일까지 말 그대로 회사의 모든 것이었어요. 박 회장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해냈군. 하지만 지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도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어요. 마치 피아니스트가 최고조 부분을 연주하는 것처럼 현란하고 정확한 손놀림이었죠. 화면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창들이 연달아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여행 프로토콜, 디지털 수사 도구, 네트워크 추적 분석기 같은 고급 분석 도구들이었어요. 보안팀장이 급하게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즉시 방어막을 올려 모든 외부 접속을 차단해. 하지만 지훈은 이미 그들의 대응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늦었어요. 지훈이 작게 중얼거리며 또 다른 키 조합을 입력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백도어 접근 감지됨이라는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도어? 그건 불가능해. 우리가 모든 경로를 봉쇄했는데. 모든 경로요? 지훈이 고개를 돌려 보안팀장을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사람들이 항상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도 개구멍으로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훈의 화면에는 태성그룹 네트워크의 입체 구조도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작고 은밀한 통로 하나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저 경로는 보안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시스템 구축 당시 임시로 만들어놨다가 깜빡 잊고 방치한 관리자 전용 백도어였거든요. 최 상무가 다가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 통로는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정말요? 지훈이 최 상무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했어요. 그럼 이건 뭔가요? 지훈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5년 전 해킹 사건 당일의 상세한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오후 2시 23분. 외부에서 침입 시도 감지. 지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밀 유출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 17분이에요.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특별한 접속 기록이었어요. 이 시간에 회사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건 외부 해커가 아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부 직원이었거든요.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내부 직원? 네. 그것도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고위직이었어요. 지훈이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자 접속자의 상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접속 위치 태성그룹 본사 27층 보안관제센터. 사용 기기 개인 태블릿. 고유 식별번호 77A914D. 보안팀장이 뒤로 물러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이 고유 식별번호가 뭔지 아세요?
지훈이 회장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 식별번호예요. 절대 바뀌지 않는 디지털 지문이죠. 그때 지훈의 노트북에서 조용한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띵띵띵. 이 소리가 뭐죠? 박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지훈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제가 만든 고유 식별번호 추적 프로그램이에요. 5년 전 사건 당시 사용된 기기의 고유 번호와 같은 번호를 가진 기기가 현재 이 방 안에서 감지되면 알람이 울리게 설정해뒀거든요. 신호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띵띵띵띵.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최상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신호음이 더욱 빨라졌어요. 상무님, 혹시 태블릿 가지고 계세요? 최상무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무의식 중에 정장 안주머니를 만져봤죠. 뭔 소리야? 나는 그런 거 안 가지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상무의 정장 주머니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려왔어요. 태블릿에서 알림이 온 것이었죠. 윙윙윙. 회장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최상무의 주머니에 집중되었어요. 지훈의 노트북 화면에는 거리 측정기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목표물과의 거리 2m, 1m, 0.5m라는 글자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지훈이 최상무 바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훈이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상무야, 태블릿을 꺼내보게. 회장님. 이건 개인 물건이라 5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야. 당장 꺼내. 박 회장의 목소리에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상무는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훈이 자신의 노트북을 조작하자 태블릿의 고유 식별 번호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77914D. 5년 전 사건 당시와 완전히 동일한 주소였어요. 일치합니다. 지훈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5년 전 11월 15일 오후 3시 17분, 바로 이 태블릿으로 회사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불법 접근해서 정보를 유출시킨 거예요. 최상무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요?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화면이 바뀌면서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몇 개월간 복구해낸 삭제된 데이터 파일들이었어요. 이건 5년 전에 누군가 삭제했던 접속 기록들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지워진 게 아니라 디지털 흔적이 남아 있었죠. 복구된 데이터에는 최상무가 아빠인 강민성의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해서 접속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기록을 보면 5년 전 사건의 진짜 범인은 우리 아빠가 아니었어요. 지훈이 회장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이 방에 있어요. 지훈의 손가락이 최상무를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바로 당신이에요, 최상무님. 최상무의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5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11살 아이에 의해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상무야, 이게 사실인가? 하지만 최상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 앞에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무죄예요. 진짜 범인은 처음부터 회사 안에 있었어요. 지훈이 키보드에서 손을 떼자 회장실의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 회의 테이블의 태블릿들, 심지어 최상무의 개인 태블릿까지 모두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화면이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복구된 디지털 기록이었어요. 이건 최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11월 15일 밤 10시 47분에 삭제된 접속 기록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혼자 남은 최 상무가 주변을 살피며 태블릿을 꺼내는 데이터 흔적이었어요. 이건 최 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더욱 충격적인 기록이 나타났어요. 최 상무가 아빠인 강민성의 직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키보드 입력 기록이었죠. 복구된 키 입력 값이 완벽하게 보였어요. 저건 민성이 아이디잖아. 보안팀장이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지훈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네. 최 상무님은 우리 아빠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기밀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했어요. 새로운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유출된 파일들의 목록이었어요. 신제품 개발 계획서, 고객 개인정보 5만 건, 경영진 회의록. 이 모든 것들이 경쟁사인 한성테크로 넘어갔어요. 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성테크는 5년 전 갑자기 태성그룹과 똑같은 제품을 출시해서 큰 타격을 줬던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지훈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복구된 은행 거래 내역이었어요. 사건 발생 3일 후 최 상무님의 비밀 계좌로 3억 원이 입금됐어요. 송금인은 한성테크의 김 사장이고요. 최 상무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붙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이건 조작이야. 이 모든 게 조작이라고. 최 상무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노트북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놈 컴퓨터 빼서 다 가짜 증거야. 하지만 지훈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빠르게 노트북을 품에 안고 피했어요. 늦었어요. 지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증거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검찰청에 동시 전송했거든요. 최 상무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지훈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5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지금쯤 수사관들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지훈의 노트북에서 메시지 알람이 떴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회신했네요. 지훈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습니다. 증거자료 접수 완료. 수사관 파견 중. 10분 내 현장 도착 예정. 최 상무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회장님, 저 애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온몸에서 무시무시한 분노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상무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5년간 나를 속였구나. 박 회장이 회장실 한쪽에 놓인 골프 가방에서 7번 아이언을 꺼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연습 스윙을 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내 눈과 귀를 막고 충신을 내쳤다고. 박 회장이 골프채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내 놈이 사람이냐? 쾅! 골프채가 회의 테이블을 강력하게 내려쳤습니다. 고급 원목 테이블이 한 번에 두 동강 났어요. 회장님. 최 상무가 벽에 등을 기대며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민성이를 믿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범죄자로 몰았구나. 박 회장의 분노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직원을 잃었다는 배신감과 무고한 사람을 의심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수사관 3명이 수갑과 영장을 들고 나타났어요.
최상무 씨죠? 산업기밀 유출과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요. 이건 모함이에요. 최상무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최상무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지훈을 노려봤어요. 이 모든 게 내 계획이었구나. 이 어린 악마야. 하지만 지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진실을 찾았을 뿐이에요. 최상무가 회장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나는 무죄야. 무죄라고. 그때 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무님이 어제 저한테 하신 말 기억나세요? 최상무가 돌아봤어요. 가난은 냄새가 난다고 하셨죠. 지훈이 수갑찬 최상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범죄자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최상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사관들이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죠.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부러진 테이블 조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성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할까? 지훈이 박 회장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병원비와 복직을 부탁드려요. 당연하지. 그것도 모자라다. 박 회장이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회사에 필요해. 감사하지만 저는 아직 11살이에요. 지훈이 처음으로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지은 진짜 어린아이 같은 미소였어요. 그럼 1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우리 회사 최고 기술 책임자 자리를 맡아줘. 박 회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어제와는 달라 보였어요. 같은 하늘이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죠. 진실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지훈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했거든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태성그룹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 직접 서울대병원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민성이라는 환자가 있을 거야. 최고 의료진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30분 후 서울대병원에는 긴급 의료팀이 구성됐어요. 흉부외과 과장을 포함해 최고의 전문의들이 민성의 수술실로 집결했죠. 지훈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나 계속된 긴 수술이었어요. 복잡한 폐 수술과 외상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거든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을 때는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폐 손상 부위를 완전히 복구했고 외상도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며칠간 쌓였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이제 회복만 기다리면 됩니다. 3일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성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훈아?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지훈이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울먹였죠. 아빠 괜찮아요? 응, 괜찮다. 너 때문에 살았어. 민성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박 회장이었어요. 70대 노인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성이. 회장님? 민성이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했지만
박 회장이 손으로 말렸어요. 움직이지 말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 박 회장이 병실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자네 아들이 자네를 살리고 우리 회사를 살렸네.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5년간 정말 미안했어. 내가 상무의 말만 믿고 자네를 의심했구나. 박 회장이 민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나? 민성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5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회장님, 저는 원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 말하지 말게. 내가 잘못했어. 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복직은 물론이고 이사 직급으로 올려줄게. 그리고 그동안의 피해 보상도 충분히 하겠어. 지훈이 박 회장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고마워할 건 나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회사는 계속 썩어갔을 거거든.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온 서울 변두리 달동네는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죠. 지훈네 가족도 더 이상 반지하에 살지 않았습니다. 근처 깔끔한 아파트로 이사를 간 상태였어요. 아침 7시 30분 깨끗한 교복을 입은 지훈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의 낡은 옷차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정한 교복과 새 운동화, 그리고 책으로 가득 찬 새 가방을 메고 있었죠. 지훈아, 조심히 가. 현관에서 민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아빠는 이제 태성그룹 보안이사로 당당히 출근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좋아진 대우와 함께 말이죠. 학교로 가는 길에 지훈은 옛날 고물상 앞을 지나게 됐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고물상 아주머니가 지훈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지훈아, 잘 지내니? 네, 아주머니. 안녕히 계세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그 왜소하고 위축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평소처럼 모여 앉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집 애가 진짜 대단하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고물상 노트북 몇 개로 대기업을 뚫었다며? 요즘 세상에 저런 효자가 어디 있어? 아버지 병도 고치고 명예도 되찾아줬다니 정말 기특해. 지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조금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더 이상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존경의 시선이었거든요. 학교 앞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어제 숙제 다 했어? 당연하지. 같이 가자. 예전에는 가난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됐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교실에 들어가며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민성이 태성그룹에서 일찍 퇴근하고 오는 길이었어요. 아빠, 우리 아들 왔구나. 민성이 지훈을 꼭 안아줬습니다. 5년 전 그 절망적인 시절이 마치 꿈이었던 것 같았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그래밍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선생님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이제는 착한 해커가 되고 싶어요. 지훈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쁜 사람들을 잡는 착한 해커 말이에요. 아빠와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골목 한편에서 지켜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보기 좋다. 그러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봐. 지훈이 뒤돌아 아주머니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저녁 노을이 내려앉는 집으로 사라져갔죠.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와 부정이 있겠지만 진실을 찾으려는 작은 용기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11살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물로 시작해서 희망으로 끝난 아름다운 역전의 드라마였어요. 지훈의 환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